자, 이번에는 자동 변속기인데 전자제어 자동 변속기 뭐 달라진 건 없어요. 앞선에 배웠던 거는 자동 변속기의 기본을 배웠던 것이고 거기에 이제 전자제어 개념으로 인해서 각종 입력 요소라든가 출력 요소 이것을 TCU가 어떻게 제어하느냐 그거를 세부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자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자동 변속기의 헤드라고 할 수 있는 TCU 컴퓨터입니다. 여기에 입력되는 신호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데 가장 첫 번째 스로틀 포지션 센서. 이게 뭡니까? 엔진에 배우셨을 때 운전자가 악셀레터를 페달을 밟았을 때 과연 가속과 감속할 때 이 스로틀 바디에서 공기의 양을 얼마큼 많이 열어주느냐, 그 열어주는 밸브의 열림 각을 감지할 수 있고 그 신호를 ECU에 보내주는 신호가 바로 센서가 바로 TPS 스로틀 포지션 센서였죠. 그죠?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스로틀 포지션 센서도 TCU에 신호를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운전자가 악셀레터 밟았으니까 오일의 라인을 어쪽으로 바꿔줘야 되겠구나 하는 내용입니다. 운전자의 가속 페달 밟은 양에 따른 스로틀 밸브 개도량을 검출해서 변속 시기를 제어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1단에서 2단 바꿔줘야 되겠다. 조금 더 밟았으니까 이 정도는 2단에서 3단 바꿔줘야 되겠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로틀 포지션 센서입니다. TPS. 그 다음에 이그니션 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공회전 시에 엔진의 회전 속도를 검출해서 스로틀 밸브 개도량을 보정합니다. 아직 밟진 않았어. 그런데 과연 공전이랄 때에서 엔진이 멈춘 건 아니잖아요. 엔진이 계속 공회전을 돌고 있어요. 그걸 감지를 해요. 그걸 펄스전으로 딱 감지해가지고 현재 지금 RPM이 어느 정도 공전이 하니까 스로틀 밸브가 얼마큼 밟았다 안 밟았다 이거를 서로 계산을 해서 정확한 시점을 잡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니비터 스위치는 바로 우리가 변속 레버를 움직일 때 그 위치를 검출해서 현재 지금 운전자가 P에다 놨다, N에다 놨다, D에다 놨다, R에다 놨다. 이 포지션의 위치를 갖다가 정기적인 신호로 인해서 자동 변속기에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시동에도 상관이 있죠. P 또는 N 아니면 다른 데서는 시동이 안 걸리게끔 해서 왜? 안전상. 그래서 P나 N에 들어가 있는 신호를 레버를 갖다 놓게 되면 그 신호가 바로 엔진의 컨트롤 릴레이하고도 연결되어서 시동까지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펄스 제너레이터 A와 B가 있습니다. 제너레이터 두 개가 있는데 펄스 제너레이터 A는 킥다운 드럼 회전수, 즉 입력 측의 회전수를 검출하는 게 A고 B는 트랜스퍼 드리븐 기어, 그냥 최종적으로 다 계산돼 가지고 이제 출력적으로 나가는 회전수를 검출을 해요. 그래서 회전수를 검출하는 거야. 자동차가 이제 뭐 프론트든 뭐 리어든 센터 서포트든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바퀴를 굴려갖고 엑셀축으로 추진축으로 빼주는 그 회전수를 검출하는 거니까 반드시 A와 B는 틀릴 수가 있죠. 그죠? 반드시 똑같을 수는 없어. 틀려. 그래서 입력축의 회전수를 검출하는 게 바로 제네레이터 A고 B는 회전수 다 계산되고 나간 출력 회전수를 검출한다. 요건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온 센서. 엔진의 수온 센서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관이 정상적인지 아닌지 워밍업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알아야 돼요. 물론 자동 변속기에도 유온 센서라는 것도 있어요. 온도가 너무 높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엔진 냉각수 온도가 50도씨 미만에서는 오프가 되고 그 이상에서는 온으로 돼서 TCU에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온 센서 나오네요. 그 다음에 가속 스위치도 있고 오버드라이브 스위치. 참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은 이 OD 스위치라는 것이 없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변속 레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P, R, N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 레버는 손으로 누르는 거는 이 변속 레버를 움직일 때 락을 해체하는 버튼인데 여기에 요만한 온오프 스위치가 하나 있었어. 그래갖고 OD 스위치라고 그래요. 오버드라이브. 그래서 계기판에는 평상시에는 오프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요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계기판에 OD 오프라고 딱 들어와요. 요걸 딱 누르면 이제 그게 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버드라이브는 말 그대로 엔진의 여유 출력을 이용해서 고속 시에 4단이든 뭐 5단이든 잘 가게끔 해주는 거였는데 만약에 언덕길을 가거나 또는 내려가거나 할 때 엔진 브레이크를 걸고 싶거나 고속으로 가려고 하진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저속의 효과를 충분히 보고자 할 때 또는 탄력을 쫙 바꿔 쫙 치고 나갈 때 그때는 요 OD 버튼을 딱 끄면은 계기판에 OD 오프라고 딱 불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은 고속이 안 들어가. 3단이면 3단에서 딱 직결돼가지고 그 이상 안 올라가. 쫙 기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요 버튼 없죠. 요 버튼은 예전에 소나타급이라든가 그랜저, 옛날 그랜저급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전부 다 이것조차도 가속을 하게 되면 자연히 다운돼가지고 탄력받을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버드라이브 스위치가 있었다. 요즘은 없다. 그래서 변속 레버 손잡이에 부착되어서 온오프에 따라 그 신호를 컴퓨터에 보내서
온 할 때는 제4속까지, 오프 할 때는 제3속까지 변속한다. 그러니까 오버드라이브 꺼지게 되면 고속인 4속까지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킥다운 서버 스위치는 킥다운 할 때 단수를 내릴 때 4단에서 3단 뭐 이렇게 내릴 때 충격을 완화해서 변속기의 감도를 좋게 하기 위한 것이면서 3속에서 2속으로 킥다운 할 때만 작동됩니다. 3단에서 2단으로 뚝 떨어질 때는 아무래도 기어비가 좀 있기 때문에 충격이 올 수 있어요. 그때에 충격 오지 않게끔 하는 게 바로 킥다운 서버 스위치고, 차속 센서는 차가 현재 지금 속도가 어느 정도 나요? 우리가 계기판에 우리가 몇 킬로미터 파워 쭉 나오죠. 그 센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속을 알아야 또 TCU가 현재 어떤 단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속도계에 내장되어 있으면서 변속기 속도계 구동기어의 회전 주행 속도죠. 주행 속도를 펄스 신호로 검출해서 펄스 제너레이터 B의 이상이 있을 때에, 이거는 B는 뭐라고 그랬어요? 최종 회전수라고 그랬죠. 이상이 있을 때 페일세이프 기능을 갖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펄스 제너레이터 B는 계산이 다 되고 난 나머지 최고 출력 회전수를 검지하는데, 만약에 이 신호가 고장이 나면 현재 달리고 있는 차속 센서의 신호로도 보정을 해요. 페일세이프. TCU가 너 고장 났어. 그럼 내가 얘 속도로 내가 이 자동차의 전반적인 변속을 이루도록 한번 맞춰볼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에어컨 릴레이. 에어컨 릴레이는 또 나오는 얘기지만 에어컨 릴레이 역할은 뭐야? 에어컨을 켰을 때 컴프레셔의 전원을 공급해주는 스위치죠. 스위치. 그래서 이 스위치가 작동된다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엔진에 부하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어컨이 릴레이가 작동되는 것도 검지를 해야 돼. 에어컨 작동 여부를 감지해서 스로틀 밸브 궤도량을 보정합니다. RPM을 보정한다는 얘기예요. 공전이든 뭐일 때. 그리고 요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TCU의 출력 신호를 받는 액추에이터. 입력 신호가 있으면 그 행동으로 옮기는 액추에이터들, 출력 장치들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보는 겁니다. 자, 토크 컨버터에 들어가 있는 댐퍼 클러치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여기에는 댐퍼 클러치 컨트롤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되어서 거기에다가 토크 컨버터 댐퍼 클러치가 작동되게끔 오일을 공급해주면 댐퍼 클러치가 딱 작동이 되게 되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엔진의 회전수, 터빈 회전수, 스로틀 밸브 궤도량 등의 신호에 의해서 제어되고요. 댐퍼 클러치의 작동 또는 해제 및 슬립률을 결정하며 댐퍼 클러치 솔레노이드 밸브를 제어합니다. 시프트 패턴 제어는 컨트롤 솔레노이드 밸브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시프트 컨트롤 밸브를 각 변속단에 맞는 위치로 이동시켜서 오일의 길을 절환한다, 바꿔준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변속 시에 유압 제어하는 또 밸브가 있어요. 각 센서에서 입력된 신호를 연산해서 주행 상태에 따른 변속 시기를 결정짓습니다. 각각의 변속에 알맞도록 압력 조절 솔레노이드 밸브를 제어해서 충격 없이 변속을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액추에이터들이 딱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변속결 제어에 있어서 자동 변속기 유압 제로 회로에 작용하는 유압은 변속기 내에 오일 펌프에서 발생합니다. 모든 것이 뭔가 압력을 발생하는 원동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동이 뭐야? 바로 유압 펌프예요. 변속기 내에 있습니다. 오일 펌프예요. 자동 변속기가 변속이 이루어질 때 변속 충격을 흡수하는 작용을 하는 것은 어큐뮬레이터다. 이 어큐뮬레이터라는 얘기는 엔진에서도 많이 나오죠. 어떤 충격을 완화시키는 거. 셰시의 현가 장치에서 어큐뮬레이터 그러면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를 어큐뮬레이터라고 합니다. 전자 제어 방식 자동 변속기 장착 차량의 변속점은 자동차의 주행 속도와 기관의 스로틀 밸브 궤도 열림 정도로서 결정이 된다. 자동 변속기의 변속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는 변속 레버 위치라든가 또는 기관의 부하, 스로틀 밸브가 얼마큼 열렸냐, 그 다음에 차량 속도는 얼마냐, 이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변속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대충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변속기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엄청 복잡한데 대충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변속 특성이 있어요. 이 시프트 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시프트 업은 뭐냐면 자동 변속기의 변속점, 그러니까 뭐 단수가 변하는 그 변속점에서 저속 기어에서 고속 기어로 변속되는 그 자체를 업이라고 그래요. 올라가는 거. 2단에서 3단, 3단에서 4단 이렇게 그걸 우리가 시프트 업이라고 하고, 시프트 다운은 뭐냐고 하면 고속에서 저속으로 내려올 때 이제 탁탁 내려와요. 내려올 때 4단에서 3단, 3단에서 2단. 그때 충격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업이든 다운이든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잡아주는 게 바로 앞전에서 배웠던 각종 밸브들의 역할들이고, 시프트 업, 시프트 다운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킥 다운. 급가속이 필요한 경우에 쭉 주행하다가 갑자기 가속 확 했어요. 이때 가속 페달을 힘껏 밟으면 시프트 다운이 딱 되잖아. 뚝 떨어지죠, 속도가. 그래서 이때 필요해서 가속력이 더 얻어지게끔 쫙 해주는 게, 그때 딱 묶어가지고
가속력을 쫙 주게끔 하는 게 바로 킥다운이에요. 요 개념 세 가지 내용 좀 암기 좀 해주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히스테리시스를, 우리가 왜 그런 말 있죠. 뭐 이렇게 사람이 잘 안 되는, 히스테리 부리지 마, 뭐 이러죠. 왜? 이 스트레스 받고 히스테리 부리는 거.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히스테리시스. 이게 뭐냐면, 서틀 밸브의 열림 정도가 같아도, 시프트 업과 다운 사이에서, 업 되고 다운 사이에서, 변속점에서는 약 7에서 15km/h 정도의 차이가 나는 현상. 업 되고 다운 될 때 뚝 떨어지고 올라가고 약 그 정도 차이가 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주행 중에 변속적 부분에서 빈번히 변속돼서, 막 차도 속도에 따라서 3단, 4단, 3단, 4단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주행이 불안정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막 움직이지 말아야 이거야. 히스테리 부리지 말아야 이거야. 그거를 완만하게 조절해 주게끔 하기 위해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히스테리시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자동 변속기 이제 정비를 할 때가 됐습니다. 정비 이제 지금까지 본 건 이제 개념 정도고요. 정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자동 변속기에서 오일입니다. 오일. 변속기 오일이 가장 중요한데 그 오일의 구비 조건을 보면 일단 점도가 낮아야 돼. 너무 찐떡거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비중이 좀 있어서 터빈과 임펠러, 그 다음에 각 클러치 압력들을 누를 수 있는 중량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착화점이 높을 것. 불이 잘 붙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내산성, 산에 좀 강해야 되고, 유성이 좋을 것. 약간은 오일 성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점이 높을 것. 끓는 점이 높아야 된다. 잘 끓으면 안 돼.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온도라고 했잖아요. 이 비점이 너무 낮으면 잘 끓어버려. 그러면 디스크 플레이트든 유성기어 장치든 다 타버려요. 그 다음에 거품이 생기면 안 돼. 오일 다 이 제어 회로든 뭐 클러치든 다 오일로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만약에 베이퍼로, 즉 공기방울이 자꾸 생겨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압력, 동력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공기는 압축이 되고 오일은 압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압력이 각 클러치라든가 이런 데로 다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라인 내에 공기가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기포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 저온 유동성이 좋을 것. 온도가 좀 낮아도 움직이는 요 활동량이 좀 좋아야 되겠다. 점도 지수가 변화가 좀 적어야 된다. 온도가 낮거나 높을 때 점도가 끈적거리고 묽어지고 하는 그 변화가 그렇게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급격하게 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방청성이 있을 것. 그 다음에 각 클러치라든가 이런 다면서 좀 세척의 능력을 좀 가져라. 이건 뭐 엔진 오일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마찰 계수가 클 것. 오일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마찰 계수가 없이 그냥 단순히 그냥 오일의 특성상 유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마찰력이 커가지고 동력을 그대로 전달해 줘야 돼. 그래서 디스크 플레이트 이것들이 딱 붙었을 때도 그 미끄러지지 말고 그대로 동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마찰 계수가 아주 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일을 쓰던 오일을 이제 점검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일 양을 점검할 때는요, 엔진 오일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자동차가 평지에 있어야 되겠죠. 이게 기울어져 있으면 오일을 모아두는 이 썸프에서 오일 팬에서 기울기가 틀리면 레벨 게이지를 꽂는 양이 틀려져요. 그래서 이게 정상인지 많은지 적은지 구별을 못해. 그래서 항상 평지에서 검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동 변속기는요, 우리가 엔진 오일을 검사할 때는 시동을 꺼야 되죠. 시동을 끄고 잠시 뒤에 오일이 쭉 다 가라앉았을 때에 그때의 양을 검사하는데 자동 변속기는 시동을 끄는 게 아니에요. 시동을 걸어놓고 공회전 상태에서 변속 레버를 N에다 놔야 됩니다. N에다 놓고 사이드를 당겨놓고 안전상 N에다 놓은 상태에서 또 정상적인 온도에서 그때의 오일 양을 찍어보는 거야. 그때 F와 L 사이에 F에 가까울수록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게 다 정상 온도야. 엔진 냉각수 온도 80에서 90도씨. 그 다음에 변속기도 마찬가지. 70에서 80도씨. 작동 온도, 기관 공전 상태에서 변속 레버를 각 레인지에서 2, 3회 작동시킨 다음에, 이거 왜 작동시키냐면 각 움직이면 각 디스크에 오일들이 다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공급되고 맨 나머지의 밑에서 있는 오일, 그 양이 적당히 맞아야 돼요. 그래서 시동을 걸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변속 레버를 P 위치하고 오일량을 정합니다. P 또는 N에다 놓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일량, 홀드, 민과 그 다음에 맥스, 핫 사이 중간 부분에 있어야 된다. 핫 부분이 가장 정확합니다. 오일이 부족하면 유압 변화에 기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계속 펌프가 돌다가 오일이 부족하니까 공기만 부룩부룩 하고 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많으면 유압 변화에 기포가 또 발생해요. 적어도 생기고 많아도 생겨요. 부르르 끓어요. 그 다음에 기포가 발생하면 과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점검하는 상에서 오일의 점검 방법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뽑아봤을 때 색깔을 보는 거야.
이 색깔이 자동 변속기 오일은요, 거의 체리 주스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맑고 이뻐요. 색깔 자체가. 적색으로 빨개가지고 거의 투명하다시피.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면 사용할수록에 디스크가 마모되고 열로 인해서 오염이 되기 시작해.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 시커먼 색깔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검게 변해요. 그래서 투명도가 높은 아주 붉은색이 정상이고요. 갈색 또는 니스가 약간 그 노리끼리한 그런 색깔인데 장시간 높은 온도에 노출되게 되면 열화가 생겨서 이렇게 색깔이 약간 변할 수 있다. 투명도가 없는 검은색, 이게 바로 오염된 거죠. 그래서 클러치판이라든가 각 디스크의 마멸 분말에 의한 오일의 오선, 부싱 또는 기어가 마모됐을 때 쇳가루 같은 것들이 막 들고, 그래서 변속기 오일팬을 딱 뜯어보면 거기에 자석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계를 하더라도 기계들이 움직이면서 약간의 마모율이 있기 때문에 쇳가루 같은 데 혹시 나오면 그 미세한 분말가루들이 다시 클러치의 그 오일링에 가서 부닥치다 보면 오일링이 쉽게 고문돼 손상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터를 거친다 하더라도 일단 한 바퀴 돌고 세척을 했고 내려온 오일들은 쇳가루가 자석에 붙어서 다시 공급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색이 됐다 그러면 뭐 말이 백색이지 뭐 완전히 하얗게 되는 게 아니고 엔진 오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일에 물이 또는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 약간 뿌옇게 걸쭉하게 희끄무리하게 집니다. 그래서 오일이 들어가면 약간 색깔이 백색 계열로 변한다.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시면 합니다. 자, 색깔을 보고 점검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스톨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운전자가 자동 변속기에 각 클러치 디스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검사하는 방법이에요. 자동 변속기의 현재 마찰 전달률, 엔진의 동력을 추진축에 보낼 때 과연 이 변속기의 능력이 제대로 됐나.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변속기의 능력, 마찰 능력이 동력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까? 만약에 얘가 부족하다면 또 많으면 어떡할까? 이걸 검사하는 방법이야. 방법은 일단 엔진 시동을 걸고 사이드 브레이크 당겨놓고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꽉 밟고 그때는 왼발로 밟아야 돼. 왜? 오른발은 악셀레터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딱 밟은 상태에서 변속기를 D 또는 아래다 놓고 두 가지 검사하는 거야. D일 때 움직이는 클러치 디스크하고 그 다음에 아래다 놓을 때 움직이는 디스크하고 또 다르죠. 그래서 먼저 D에다 놓고 악셀레터를 서서히 밟아. 그러면 엔진 타코미터가 쫙 올라갈 거 아니에요. 2500, 2700 막 올라가. 자, 그 정도 기점으로 보는데 그 정도 갔을 때 이 변속기는 어떻게 돼요? 기어를 넣어놨기 때문에 동력을 빨리 추진축에다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있잖아. 못 나가. 그러니까 변속기가 어떻게 돼? 뻑뻑뻑뻑뻑 그래요. 빨리 전환전해진다. 그러니까 엔진도 득득득 거리면서 변속기에서 우두두두 소리가 나요. 그걸 계속하면 어떻게 돼? 변속기 내의 디스크들이 계속 마찰하면서 마모가 되겠죠. 아, 이 정도. 근데 만약에 변속기 디스크가 양호한 상태가 그런 거고 디스크들의 마모가 많이 됐다 또는 슬립이 많이 일어나는 변속기였다 싶으면은 2500, 2700이 아니라 3000까지 올렸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 엔진 RPM이 그냥 하고 계속 가. 변속기에서 꾹꾹거림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는 엔진의 그 동력을 미션의 디스크들이 지금 다 슬립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검사하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한 2500, 2700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부하가 걸리고 끄떡끄떡끄떡 하면은 아직 살아있구나. 그런데 뒤에다 놓고도 검사하고 아래에다 놓고도 검사해야 각 클러치의 기능들을 검사하는데요. 이걸 계속 오랫동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많이 발생하겠죠. 오일도 훼손이 되고. 그래서 한번 뒤에다 놓고 스톨 테스트를 딱 해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쉬어야 돼. 최소한도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론상으로 뭐 얼마 좀 쉬었다. 5초 이내 뭐 이렇게 5초 이내 하고서 얼마 쉬어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좀 쉬었다는 게 나아요. 오일을 좀 떨궈주고 온도를. 그래서 그거 하는 것이 바로 스톨 테스트기다. 자동 변속기 D나 R 위치에서 기관의 최고 회전 속도를 측정해서 변속기와 기관의 종합적인 성능을 시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변속기는 좋은데 엔진이 안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엔진이 안 좋으면 RPM 안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엔진의 RPM을 보면서 변속기 상태를 검사하는 거예요. 즉 스톨 테스트를 하는 목적은 토크 컨버터의 동력 전달 기능이라든가 각 클러치들의 미끄러짐의 유무, 즉 기관의 구동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전달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변속기 장착차는 스톨 테스트 할 때 가속 페달을 밟는 시간은 약 5초 이내야 된다. 우웅 할 때 이거 계속 밟지 마라 이거야. 한 5초 정도에서 벌써 현상이 나타나요. 막 이런다고.
그때 빨리 놔라 이거야. 그래야만이 변속기의 디스크의 마모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스톨 테스트의 목적입니다. 방법 및 주의사항에서 자동 변속기 오일의 온도가 정상 작동이 된 다음에 실시를 해야 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가속 페달을 완전히 밟은다. 완전히 밟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의 RPM을 읽는다. 변속 레버 D와 R 위치에서 두 군데를 검사한다. 시험 중 차량 앞뒤에는 사람이 서 있지 않게 한다. 왜? 잘못하다가 지금 D, R에서 막 엔진 RPM 2500, 2700 올라가는데 차는 못 나가는데 그때 브레이크 탁 놔봐요. 차 팍 튀어나갈 거 아니야. 또 아래다 놓고 시험할 때 뒤로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앞뒤에는 항상 안전에 주의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D 또는 R 위치에 놓고 최대 기관 회전소를 결함 부위를 판단하는데 이때 2000rpm, 2600rpm 이 정도 아주 좋으면 아마 2500에서부터 껄떡거리기 시작하고 2000에서도 껄떡거리기 시작해요. 요 정도에서 현재의 낮은 원인은 엔진의 출력 부족이다. 이거보다 못하면 엔진이 오히려 이번엔 약하네. 이걸 알 수가 있고 그 이상까지만 올라가는데 변속기에서 끄떡거리면 엔진이 이상이 없는 거고 변속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미끄러지면 변속 레버 D, R 위치에 놓고 가속 페달을 완전히 밟은 상태에서 기관이 2000이나 2600rpm보다 현재 높으면 원인은 자동 변속기 이상이다. 그 차이점 아시겠죠? 그 정도에서도 변속기에서 어떤 현상이 안 나타나고 엔진이 더 이상 안 올라간다면 엔진이 불량인 거고 엔진은 2600까지 갔는데 변속기가 반응이 없어. 그냥 계속 RPM이 계속 올라가도 얘는 반응이 없어. 그럼 변속기 고장이다. 그 얘기예요. 그 둘 중에 전환점이 한 이 정도 RPM에서 어느 쪽이 고장인가를 알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변속기 공부하실 때 다 정상인 상태에서 공부한다면 스톨 테스트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 변속기 고장 원인. 오일 압력이 너무 낮을 때 이때는 필터가 막히면 오일이 제대로 못 가니까 오일 압력이 낮겠죠. 릴리프 밸브 스프링 너무 장력이 약하다. 장력이 약하는 게 자꾸 빠꾸돼서 자꾸 오일팬이 떨어지니까 실질적으로 클러치에 공급하는 오일의 압력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달력이 약하다. 오일 펌프가 마모되면 펌핑 자체의 압력이 낮으니까 안 되겠죠. 밸브 바디에 조인부가 풀렸다. 밸브 바디는요, 변속기 하우징에 밸브 바디가 부착이 될 때는 오일이 공급되는 구멍들에 오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규정 토크대로 쫙 주는데 한 볼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15개에서 한 20개 정도가 박혀요. 균일한 압력으로 딱 조여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만약에 볼트가 잘못됐다면 밸브 바디 쪽에서 공급한 오일이 각 클러치 부분, 기계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접촉 부에서 샌단 말이에요. 이 볼트 조임이 틀리게 되면 그래서 압력 전달이 안 되니까 유압이 낮아질 수가 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번에 압력이 부적당해. 그래서 템퍼 클러치 솔eno드가 고착됐거나 댐퍼 클러치 밸브가 고착됐거나 그 다음에 오일 쿨러가 막혔거나 누유 또는 입력 시 오일실이 손상됐거나 토크 컨버터 기능이 불량할 때 컨버터의 압력이 부족합니다. 토크 컨버터 압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검사할 때는요. 이 변속기의 각 부의 오일의 압력을 검출하는 회로에 구멍들이 다 있어요. 그걸 다 막아놨어. 그래서 자동 변속기의 성능을 검사할 때는 변속기 테스터기 앞에다 놓고 시뮬레이터 앞에다 놓고 볼트를 다 풀러서 각 라인에 호스를 다 연결해서 직접적으로 가동시켜 보는 거야. 시뮬레이터를. 그래서 그때 변속기 움직이는 것을 오일의 압력 게이지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런 걸 검사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산업기사, 기사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 시험은 안 볼 겁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정속 주행장치, 이것도 변속기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동이 움직이니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차들 거의 다 있죠. 왜? 근데 거의 다 안 써먹어요. 거의 다 안 써먹어. 오른쪽에 보면은 자동으로 내가 쭉 주행하다가 고속도로를 갈 때만 많이 쓰죠. 오른발로 악셀레터 페달을 누르고 있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어. 다리가 막 저려. 그때 이 정도 속도에서는 내가 자동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세팅을 딱 해주면 계속 세팅하는 속도대로 쭉 가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움직임에 따라서 2km씩 속도가 2km 증가되고 감속하고 가죠. 증가하고 감속할 때마다. 그게 바로 정속 주행장치입니다. 거의 안 써먹죠. 본인 차 살 때는 옵션에 그게 있는 걸 좋아해. 그러면서도 정작 폐차할 때까지 거의 안 써먹는 게 바로 이 장치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 25년, 30년 전에는요. 그랜저나 소나타 1까지는 이게 달려 나오다가 국내 법규상 이 오토크루즈를 못 달게 했어요. 왜? 도로상에서만 이걸 쓰면 잘못하면 사고 나니까 손으로만 하는 거야. 그러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물론 멈추지만은 늦죠.
발로 하는 것보다 이 손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만큼 지각이 떨어져 갖고 자칫 사고의 우려가 있어. 그래서 이 장치를 한동안은 못 달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 몇 년 있다가 다시 나오면서 근래에 나오는 모든 자동차들은 이 오토크루즈가 다 달려 나옵니다. 자,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도 운전자가 원하는 차량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정석 주행이 일시 취소되는 원인. 쭉 가다가 일시 딱 취소될 때가 있어. 그때는 클러치 페달을 밟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딱 밟으면 바로 해체가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손으로 딱 누르면 다시 복원돼. 다시 아까 세팅했던 속도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자동 변속기 차량에서 변속 레버의 위치가 P 또는 N에 놓였을 때는 해제가 돼버립니다. 크루즈 작동 중에 실제 차속이 기업 차량 속도보다 17.5km/h 이상 차이가 나게 감속되게, 그만큼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얘기죠. 떨어진다든가 언덕길 올라가는데 쭉 떨어져. 물론 지가 보정을 해. 너무 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40km/h 이하에서는 정속 주행이 해체가 된다. 낮은 속도에서는 오토크루즈가 작동이 안 되게 만들어 버린 거야. 왜? 낮은데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저속에서 뭐하러 이런 장치를 쓰겠어요? 운전 발로 하지. 그래서 이 오토크루즈는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 시에 사용하는 거야. 따라서 40km/h 이상에서만 세팅이 되지 이 이하에서는 세팅이 안 됩니다. 오토크루즈 컨트롤 유닛으로 입력되는 신호, 클러치 스위치 신호, 브레이크 스위치 신호, 크루즈 컨트롤 스위치 신호 등이 바로 여기에 모든 요건의 입력 요소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동 변속기도 자동 변속기지만 요즘 요새 그 국민차 조그만 차에 CV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죠? 이렇게 밖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단 변속기야, 무단 변속기. 이 자동 변속기 또한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또 단수가 있잖아요. 그죠? 각 클러치들을 작동하면서. 그래서 유압이 틀리거나 뭔가 트러블이 있으면 단수가 변할 때 진동이 와요. 그러나 이 무단 변속기는 단수가 없어. 종동차와 원동차 여기에 벨트를 이렇게 걸어 놓는데 얘가 돌아갈 때 이 지름과 이 지름에 따라서 힘과 속도가 달라지죠. 그죠? 속도가 달라진단 말이야. 여러분들 우리 자전거를 보면 아시죠? 자전거 볼 때 자전거를 보시면 여기 체인이 이렇게 걸려갖고 여기 가죠. 그때 여기에 뭐 우리가 6단 변속기네 뭐 5단 변속기네 하는 거 있죠. 여기 기어들이 조그만 것부터 여러 개가 쫙 있어. 여기서도 여기도 있지 물론. 변수를 바꿔주면은 요 지름이, 종동차의 지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에 속도는 빠르지만 내가 힘이 많이 들죠. 그러다가 기어를 바꿔갖고 여기 이빨 큰 데다가 이 질을 물리고 여길 작은 데다 물려. 그러면 나는 많이 돌려야 돼. 근데 힘은 안 들어가. 대신에 얘는 어떻게 돼? 속도가 안 나죠. 천천히 가죠. 이렇듯이 원동차와 종동차의 벨트의 풀리죠. 이걸 풀리라고 보면 풀리의 기어비를 바꿔주는 거야. 자동으로. 그러다 보니까 1단, 2단이 없어. 자전거만 해도 우리가 단수가 있지만 이 무단 변속기는 그게 아니고 이 벨트를 거는데 이 벨트를 걸 때 이 벨트가 오일의 압력으로 이 지름이 작아졌다 커졌다 그래요. 원동차도 그렇고 종동차도 그렇고 작아졌다 커졌다 해. 그 상반되게. 그러다 보니까 오일 압력으로 이걸 늘리고 줄이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단수가 없는 거야. 출발할 때부터 완전 고속 갈 때까지 지네들 스스로 지름만 변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단이니 3단이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걸린 이 벨트가 고무 벨트겠어요? 응? 변속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얘가 늘어나고 막 찢어지고 뜯어지고 끊어지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벨트는 사일런스 체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만든 금속성 체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금속 체인이 수시로 아주 굉장히 유연한데 원동차, 종동차에 들어가서 움직여서 동력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런 거고 쭉 내가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운전이 굉장히 쉽고 변속 충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대형 승용차에는 거의 안 써요. 왜? 힘은 또 참 무게가 있다 보니까 연료도 그만큼 더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안 쓰고 경차에다가 보통 이 CV 변속기를 많이 씁니다. CVT라고 하죠. 그 다음에 차량 주행 조건에 알맞도록 변속돼서 동력 성능이 향상된다. 최저 연료의 소모를 따라서 주행하도록 된 변속 패턴에 따라 운전해서 연비가 아주 굉장히 향상돼요. 따라서 소형 승용차.
엔진 출력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파워트레인 총합 제어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알고 계시고요. CVT 변속기가 이런 거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보시다시피 엔진에서 컨버터가 있고 동력을 이제 클러치가 있고 여기 유선기어 장치들이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슈에서 유압 제어하고 TCU라든가 이런 거 전부 봐가지고 유압 회로에서 바로 보시다시피 이 원동차와 종동차 이렇게 풀리의 지름을 바꿔주고 여기에는 사일런스 샤프트, 사일런스 체인이 걸려서 이렇게 지름 변화에 따른 동력을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CVT 변속기입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단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인다. 그런 것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무단 변속기를 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전자제어 자동 변속기와 그 다음에 무단 변속기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